지난 시간에 그 한국 헌법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현행 헌법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합헌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개정된 헌법이었고,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초점이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뒤에 우리 헌정사에서 상당하게 영향을 끼친 제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제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헌법의 그런 제정과 개정에 관한 헌법과 제정과 개정에서 이론적으로 그 이를 다루자면은 헌법 제정 권력이라든가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 헌법 개정의 방법이라든가 헌법 개정의 한계,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헌법 제정의 한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인 게 대의제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원포인트 개헌 아니니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개헌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서는 헌법 개정의 그런 방식과 헌법 개정의 한계, 그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수월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헌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비조직화된 그런 사회가 조직화된, 즉 정치적인 통일체인 국가로 전환하면서 한 국가의 그런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헌법 제정은 사실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그 해방 이후에,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38도선 이남에 그 미군정을 거치면서 헌법 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정치 관계와 밀접하게 헌법 제정이 연관성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일부 극단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헌법 제정 당시에 많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남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했었고 자본주의를 지지한 게 아니었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또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도 한 번도 없었고, 단지 그 일제시대 때는 이런 박헌영 등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일제에 반대해서 그런 독립운동을 했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그 당시에 그런 국민들한테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지만 해방 당시에 자본주의나 이런 민주주의 헌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에 많은 국민들은 소위 입헌군 주제가 아니라 국민이 바로 자유와 권리의 주체고 국가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헌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미군정의 그런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었던 그런 이승만 그 대통령의 영향 하에서 헌법 제정에서도 상당하게 미국 쪽의 그런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면서 권력 분립이라든가 기본권 보장은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었고, 단지 그 당시에 한민당 내지는 의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진호 씨의 헌법 안이라든가 권승열 씨의 안이라든가 이런 헌법안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인 선진 국가로 모델형으로 떠올렸던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고,
그래서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그 이상형으로 했지만 이승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의 영향으로 대통령제로 이제 그 노선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런 헌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패전 국가는 아니지만 이런 이 비지 그 좀 약간의 그런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끼쳤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헌법 제정 권력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헌법 제정 권력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당 전후로 해서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는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국민 주권을 표방하면서 퍼지게 된 것인데요.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하는 그 또는 헌법의 제정 또는 헌법 제정 권력 누가 헌법을 정당하게 처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이론은 헌법 제정 권력론이라고 하고 소위 프랑스 혁명에서 CS가 발간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서 최초로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CS의 이론이 전개가 되다가 법실중주의와 같은 경우는 이런 헌법 제정 권력론 자체를 부인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헌법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묻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실중주의는 헌법점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헌법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헌법 제정 권력론은 이 슈미트에 의해서 당연히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위 민주국가라는 것은 정치적인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그런 통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동일성 이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론을 주장하게 되죠. 헌법 제정에 관한 그런 논의는 오늘날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제정의 행사 방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던 또는 우리 건국 헌법처럼 재헌의회 의원을 선출을 하고 그런 재헌의회 의원이 헌법 안을 만들어서 가결해서 헌법을 그 공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여하튼 민주적인 정당성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 제정의 그런 그 한계를 본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가 다시 헌법을 그 제정할 일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즉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공화국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헌법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정의 한계를 지금 논하는 것은 사실 그 학문적 이론적인 그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단지 헌법은 만들 때부터 헌법은 규범이기 때문에 그 규범이 준수되려면은 규범 자체가 쉽게 바뀌거나 또는 인식이 불가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위 그 헌법이라는 것도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법적인 안정성이라든가 그것도 규범이기 때문에 정의나 법적인 그런 이성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이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인권보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 견해가 찬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인권보장의 자연법적인 그런 요소냐 하면 꼭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적인 그 공감되기 때문에 동아적 통합이론에서는 자연법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가치적인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헌법 제정 당시에 가장 커다란 한계는 소위 국제법적인 한계입니다. 특히 국제법적인 한계라는 건 특히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보여지지만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졌기 때문에 헌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에 군주국가였던 독일은 연합국의 그런 그 요구에 따라서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소위 제2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의 수도를 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공화국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됐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독일은 그 연합국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소위 지방자치와 그러면 연방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일본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이 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천황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연합국가의 그런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상응하면서 천황제도는 유지하되 그러나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자가 아니라 명목상의 국가를 통합하는 명목상의 그런 지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그런 그 통치권은 이제 내각의 그런 수반인 수상에게 주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은 우리나라는 패전 국가가 아니었고 이렇게 연합국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헌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이 미군정을 거치고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헌법 제정의 한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헌법을 제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헌법 그 제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헌법 제정에 따라서 건국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국회는 4년 단임제였고 임기 4년으로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은 단 한 번만 즉 중임만 허용이 되고 3선 이상은 금지되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와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를 두었었고 그 통제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그나마 헌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제1차 헌법 개정부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헌정사가 왜곡됐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헌법학에서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구헌법의 그런 구헌법과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성문화되는 헌법을 수정, 변경, 삭제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헌법의 규범력이 무너지고 마음대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현행 헌법에도 헌법 제10장에서 즉 헌법 128조에서 130조 사이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국민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가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헌적인 헌법 개정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내용적인 동질성은 유지가 되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고 이런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야지 헌법의 기본 질서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그런 내용상의 그런 동질성이 유지되어야지만이 그 합헌적인 헌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헌법의 개정도 이 헌법의 개정은 성문의 헌법전을 전제로 한 개념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론의 여지 없이 성문 헌법을 개정할 때는 이렇게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내용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1차, 2차 헌법 개정뿐만과 같은 경우에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이를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그런 문구까지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개정과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는요, 그 헌법 규범이 외형적으로는 고치지 않은 채 시대와 역사적인 발전에 따라서 헌법 제정된 당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규범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헌법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일본 헌법 제9조와 같은 경우에는 평화헌법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일체의 그런 무기 보유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 보유를 금지하면서도 실제로 자위대를 구성을 해서 이런 자위대는 세계 4,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이지스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도 안 갖고 있지만 일본은 몇 대씩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문구는 실제로 일체의 무력 보유 금지가 아니라 사실상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헌법의 그 문구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문구의 내용, 문구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서 헌법 내용이 변화됐다면 이것을 헌법의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헌법의 변질은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읽는 헌법의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헌법의 변질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헌법의 규범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변질이라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헌법의 파괴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헌법전의 토대가 되는 헌법 제정 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입헌 군주제를 취하고 있었던 프랑스가 1793년 헌법에서는 공화국 체제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군주에서부터 국민으로 변화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죠, 사실은. 헌법의 파괴 뒤에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건국 헌법에서였었고 그 뒤에 새로운 헌법은 사실은 입헌 민주공화국을 계속 표방해 왔기 때문에 위헌적인 헌법의 또는 합헌적인 헌법의 개정은 있었지만 또 다른 그런 민주공화국과 다른 헌법의 제정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헌법전을 배제하면서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동일하지만 헌법전의 교체를 의미하는 헌법의 제거. 이거는 헌법의 제거는 바로 사실은 정변이나 쿠데타를 뜻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헌법의 제거와 같은 경우에는 정변이나 쿠데타에 의한 헌법전의 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개념을 다 인식하려고 하기보다는 헌법의 개념부터 즉 헌법은 구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내용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을 수정 변경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수정 변경 삭제하는데 헌법전을 1조에서부터 130조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그 전체를 헌법 개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조항별로 개정을 합니다. 즉 헌법 개정 법률을
헌법 개정 법률을 연방 참사원과 연방 하원에서 의결을 해갖고 헌법 제 몇 조는 이런 내용으로 고친다라는 법률을 가결을 해서 그에 따라서 헌법전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는 방식을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헌법전은 그대로 놔두고 헌법전의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는 내용을 부과시키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1787년에 헌법전을 만들었을 때는 기본권 규정이 없었고 대통령과 연방의회와 또 연방법원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반연방주의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소위 수정헌법 제1조에서 10조 10개 조항을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 그러면 수정헌법 제20조 조항을 덧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전쟁에 의해서 노예제도는 폐지하고 흑인 노예에게도 선거권을 주겠다. 그러면 수정헌법 제13조, 14조, 15조를 덧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행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헌법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보 방식은 미국의 독특한 헌법 개정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면 개정이든 부분 개정이든 그런 한계가 없고 헌법 128조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와 대통령이 제출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헌법 현실이 변화가면서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서 헌법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고 보완해서 이제 헌법의 현실 적응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국 헌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알고 있었지 못했죠. 우선 당장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조항에서도 환경권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었지만 이게 70년대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중공업이 발전을 하고 국민들이 이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됐고 이런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곧바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켜서 1980년 헌법에서는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논의가 되지만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 이거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의제도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의식이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정치권 내에서도 헌법 개정의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기존 헌법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기존 헌법에 반대해서 폭력으로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헌법 개정 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의사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에 반영해서 헌법의 파괴나 배제를 방지한다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헌법의 파괴나 배제를 방지하고 그리고 헌법 제정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집단이나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 헌법 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헌법에 또한 규범력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헌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대통령의 유고 시에 사고가 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누가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럴 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긴 드물지만요. 또는 대통령이 너무 예를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지만 그것이 임기 중에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 직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그런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과 같은 경우는 이를 확인해주는 그런 기관과 절차의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건 헌법 제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 유고시에 직무 수행 능력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명시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의 그런 방식과 절차로는 헌법 개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국처럼 기존의 그런 헌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나가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헌법 최초에 만든 거 보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주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뒤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상원 의원도 국민들이 직접 각 주별로 2명씩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권 연령도 앞에서 보면 20세지만 지금은 18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보면은 흑인과 같은 노예는 선거권이 없지만 이제는 흑인들도 선거권을 받는 형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죠. 이건 독특한 형식이고, 여하튼 헌법 개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국민이 직접 참여하던 또는 국민이 대의기관을 통해서 국민의 정당성을 얻든 간에, 그래서 대의제적인 그런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국민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눠지고, 대의기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든 것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다시 표결을 하는 이런 헌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러는 이러한 헌법 개정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헌법 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국민투표로 가결하니까 대의기관의 결정과 함께 국민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헌법 개정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식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벨기에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성립된 뒤에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 이후에 의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해서 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 헌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 개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표결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헌법 개헌안을 공고하는 그런 절차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개정의 한계를 정하는 규정을 만약에 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헌법 개정의 한계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은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 개정의 한계라는 편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면은 첫 번째로 어느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일 기본법 79조 3항에서는 연방제도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이런 거는 개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 이태리나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개정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아예 실정 헌법에 개정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정 헌법의 명문으로 개헌의 한계를 규율함으로써 일정한 헌법 규정을 개정 대상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이 바로 실정법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즉 1960년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내용들은 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적인 한계를 헌법에 규율을 했다면은 그것은 그 헌법 실정법적인 한계 이론이죠. 그다음에 실정법적인 한계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에 내재하는 그런 한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한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눠지는데, 오늘날 다수 의견은 실정법적인 한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헌법 개정에는 항상 민주국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배제한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에 해가 되는 이런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한다면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런 한계를,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하는 이런 법실중주의와 같은 견해는 헌법 규정 상호간에는 효력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설사 개정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헌법 위헌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개정 절차만 있다면은, 개정 절차만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헌법 개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또 이런 논리가 형식 논리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런 동아적 통합 이론이라든가 슈미트와 같은 그런 결단주의자들은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 헌법 개정은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범위를 넘어서서 헌법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 개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다. 또는 동아적 통합 이론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벗어난 헌법 개정은 위헌이다. 그 핵심적인 가치는 사실 기본권 보장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그런 규정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이제 위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다수 의견이 이제 오늘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가의 형태, 민주공화국이라는 형태를 배제한다든가, 또는 기본권 자체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의 손질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라든가 이런 정보권을,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사회적 기본권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헌법 개정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에서 기본권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다든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인 헌법 개정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또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예를 들어서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수상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국무총리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력 분립 자체를 폐지해서 마치 대통령이 입법, 행정, 사법권, 헌법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다든지
하는 헌법 개정은 우리가 위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국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헌법 개정은 이거는 위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초월적인 한계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국제관계, 사회구조, 정치풍토 이런 것이 헌법 개정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라고 봐도 큰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그 절차와 한계죠. 그랬을 때 우리 헌법 128조는 대통령은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그 표를 얻어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이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헌법 개정은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고 개정 헌법의 발효 시기에는 뭐 특히 그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은 보통은 헌법 개정을 할 때 부칙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행 헌법도 부칙에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는 그러면 이런 개정 절차를 거쳐서 우리 헌법에는 실정법적인 한계가 있느냐, 즉 개정 금지 조항이 있느냐 하면은 개정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헌법 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해서는 당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개정 금지 조항은 아닙니다. 왜?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에 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거든요. 단지 그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즉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4년 중임으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헌법 개정이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도 보지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의도해서 위헌적으로 헌법을 개정했다는 그런 우리 헌법 개정사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니라 헌법은 개정을 하되 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항이죠. 이 외에 우리나라의 그런 헌법의 그런 내재적인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형태, 권력 분립의 권력 분립 원칙을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법치주의를 제거한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둔다든지 기본권을 완전히 헌법전에서부터 삭제한다든지 이런 헌법 개정은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다. 이런 위헌적인 만약에 혹시라도 이론적으로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 있다면은 이런 개정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은 이것은 위헌적인 그런 국회 절차에 대해서도 권한쟁의라든가 또는 혹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위헌적인 헌법 개정안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민주국가가 형성이 되고 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마당에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는 사실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이 되고 다시 치유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개정된 헌법이 위헌이라고 했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그러나 개정된 헌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뒤에 그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를 계속 존립을 할지 의문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은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만 심사할 뿐이지 새로운 헌법이 구헌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것을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도 헌법 개정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도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논의된다면 아마 저항권 정도가 얘기가 될 텐데 위헌적인 헌법 개정을 했다고 해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건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왜냐?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이 찬성을 해갖고 가결된 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해서 소수의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항권 행사라는 논의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의 저항권은 사실상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헌법 개정까지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항권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